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유치권 성공한 사례, 그리고 진행한 사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제 자료인데요. 유치권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경매하는 사람들은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비를 아직 다 못 받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이 주로 이제 건물이 되겠죠. 건물이 경매가 되면 이 공사를 한 업자는 많이 억울하죠. 그래서 그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나는 못 비켜주겠다. 낙찰자한테도 비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게 우리나라 민법 32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민법 규정을 일단 읽어볼게요. 타인의 물건, 그러니까 공사를 해주는 사람은 제3자, 공사하는 사람 말고 자기 소유 말고 다른 사람의 물건, 여기서 물건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공사를 해줬는데 그 공사비를 못 받아서 나는 받을 때까지 점유하겠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경매 대상인 어떤 물건에 투입된 비용이라는 거죠. 이게 공사비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공사비입니다. 돈 받을 권리,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근데 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아직 남아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가 않죠. 돈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못 받았다. 그러니까 변제기에 있는 경우가 그런 놈입니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유치는 점유하고 비껴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규정이 참 어렵습니다. 이 짧은 글 안에 모든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고 우리 입장에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경매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320조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물건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기가 적당해서 이 물건을 선택을 했고요. 광주의 GS 그린자이, GS라는 아파트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공사가 GS인 것 같습니다. 큰 회사죠. 요즘은 자이, 여기도 자이라는 이름이 붙었네요. 이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분양이 덜 된 저층이죠. 아무래도 저층이 분양이 덜 되죠. 이게 분양이 덜 돼서 이 공사를 맡긴 시행사, 아마 무슨 건설이었을 거예요. 상록, 초록 뭐 이런 건설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 시공사인 GS에게 GS건설에 공사비를 아직 다 못 준 상태에서 이 소유자가 빚이 진 거죠. 대출을 받은 거를 못 갚아서 경매가 나왔습니다. 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 보면 저렴하게 낙찰이 됐죠. 그 당시 2011년,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가격 2억 3천 정도였고요. 그 당시 가격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저렴한 한 60% 선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멀리 이 수도권에 있는 제가 이 물건을 발견을 하고 그 당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투자를 권했던 사건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9개고요. 2억 3천에 경매가 나왔고 조금 크죠. 33평이 넘는. 그리고 낙찰을 저희 회원이 받았습니다. 경쟁자가 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유치권은 어떤 내용이냐? 여기 초원건설이 시행사였던 것 같고요. 소유자고 GS건설에서 지어줬는데 이게 분양이 안 돼서 비어져 있었습니다. 빈 공가 상태. 그리고 이것을 다 짓고 이미 돈을 빌렸죠. 대출을 많이 빌렸는데 이걸 못 갚으니까 경매가 나왔고요. 이런 상태에서 GS건설은 우리도 공사비를 14억 7,500을 못 받았다라고 유치권 신고를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 유치권을 자주 접하실 텐데 경매에서 나오는 이 유치권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아주 강력한 권리죠. 공사비 받을 때까지는 나는 못 비껴주겠다라고 하는 게 유치권인데 이게 강력한 권리인 대신 이게 성립하기 위한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이 조건을 만족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자, 그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점유입니다. 그래서 이 GS가 공사한 거 맞겠죠? 유치권이 가짜가 많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뭐 대부분 가짜라고 하는데 실제 가짜가 많은데 진짜도 있습니다. 이 GS건설은 공사비를 못 받았으니까 공사비 채권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점유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 말씀드리려면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주로 현황조사서라는 내용에 점유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매에 나올 때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하러 가는데 이 유치권자는 돈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사진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GS가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은 건 분명하지만 점유를 제대로 안 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깰 수 있겠다라고 보고 낙찰을 받은 거죠. 저렴하게 받았죠. 자, 그리고 이 유치권을 깨기 위한 방법은 뭐냐? 일반적으로 비껴달라고 인도명령 신청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물건도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인도명령이라는 그 법원에 내는 서류 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점유하지 않거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자, 이걸 입증을 해서 광주법원에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비껴줘라 라고 인도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GS가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들은 분명히 공사했고 돈을 못 받은 게 맞으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한 거죠. 물론 이것도 GS건설이 졌습니다. 낙찰자가 이긴 거죠. 어쨌든 이러느라고 시간을 좀 끌었는데 그래서 낙찰자들이 이 큰 회사를 GS건설을 상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권리 행사를 못해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근거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낙찰자 여러 명이 GS를 상대로, 요거는 나중에 손해배상,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이고요. 그 이전에 인도명령 신청한 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어디 숨어 있네요. 그쪽 이따가 발견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뒤에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도명령 받고 난 다음에 GS가 항고를 하고 GS가 결국 졌는데, 결국 낙찰자들이, 이 아파트의 낙찰자들이 G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이고, 원고 일부승,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겼는데 호당 500 내지, 아주 큰 돈은 아니죠, 500 내지 한 800만 원 정도를 GS로부터 또 받아냈습니다.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요 사건을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자, 역시 요것도 봤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숨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따 보이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 유치권이 아무리 큰 회사가 진정한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았다 해도 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 까다로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조건이 뭐냐? 그걸 앞으로 차차 배우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부산요. 부산이 최근에 가격이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급등을 했었죠. 자, 여기 보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좀 큰 아파트. 여기도 차이네요. 앞에도 차이였는데 그건 이제 우연의 일치고요. 이렇게 감정됐고 이렇게 유찰이 됐는데 2월 7일 날 경매가 진행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만, 왜냐하면 뭐 비교적 깨끗한 아파트, 적당한 층, 단지 규모 크고, 자, 여기 단지 규모가 크죠. 또 연제구가 최근에 부산에서 가격이 오른 지역에 속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자, 유치권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요거는 아까 제가 광주 거 말씀드릴 때 여기 숨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그 사건 번호죠. 판결문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들이 땡땡땡을 한 게 GS 건설입니다. 그쪽이 허씨가 그쪽 오너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주장해서 낙찰자가 피해를 봤으니까 GS건설이 손해배상하라라는 그 결론인데, 여기서 유치권 어떤 내용이 있나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라면 아까 그 광주 사건, 경매에서 작성된 현황 보고서에 그 각각 9개의 아파트가 빈 공가 상태로 돼 있었다는 거죠. 점유 관계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공문서거든요. 현황서가 법원의 집행관이 조사해서 기록하는 공문서입니다. 알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현장 사진에도 피고 GS건설이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었다. 현황조사 보고서뿐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경매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로 현장을 나가는데, 거기에도 유치권자의 점유를 표시하는 어떤 기록도 없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유치권, 당신들이 공사하고 돈 못 받아가는 거는 맞는지 몰라도 점유를 안 했고
두 가지죠. 점유를 안 했고 그것을 표시를 안 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손해배상을 해라. 900만 원, 700만 원, 뭐 각각의 아파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명령 나오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결국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받아낸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광주 사건이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죠. 인도명령 신청했고 피신청인이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비켜줘라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피신청인은 GS죠. 여기서 이렇게 항고를 했죠. 항고를 했는데 결국 여기는 기각됐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끄는 바람에 낙찰자들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산의 가격의 아파트 시장의 현재 상황, 이게 2019년 연말에 발표된 KB 통계입니다. 자주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부산은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이른바 해수동, 해수동이죠. 해수동이 규제에 묶였다가 2019년 11월에 이게 풀렸습니다. 19년 11월에 규제가 풀리면서 그때부터 가격이 오른 거예요. 해수동. 그죠? 해수동.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구나 연제구. 지금 경매물건 나온 게 연제구거든요. 여기도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확 오르다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빨갛게 타올랐다. 한 2달 정도 동안. 앞으로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잠깐 올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역의 그 동네의 아파트라는 거죠. 그 동네의 아파트가 경매 나왔으니까 관심을 가질 만한데 다 좋습니다. 동도 요 동이에요. 그래서 조망도 뭐 앞에 산이 있어서 앞에 좀 가리는 게 없어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사고 싶어도 유치권이 걸린다는 거죠. 자,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유치권을 신고하면 누가 손해를 보나? 손해를 누가 보나요? 유치권을 신고하면 그걸 만약 물어줘야 된다. 또는 그걸 해결하는데 힘이 든다면 가격이 낮게 낙찰이 되겠죠. 떨어지겠죠. 그럼 누가 손해를 보나? 원래는 이제 집주인이 손해를 보죠. 채무자가 손해를 보는데 사실은 이 유치권이 가짜라면 집주인이 이거를 만들어서 주장하는 겁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경매를 당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니까 실제는 이 사람은 손해보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채권자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은행,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을 주장하면 그 유치권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이 채권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유치권이 허위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한지 도움을 받으려면 채권자한테 유치권이 가짜냐? 그 근거가 뭐냐? 이런 거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법원 서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유치권이 가짜라는 걸 어느 정도 입증을 해줘야 낙찰자가 정상적인 금액의 낙찰을 받겠죠. 자, 그런데 채권자의 말을 또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 또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유치권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빚이 많은데, 그죠? 5억, 7억,
이렇게 빚이 많은데 1억이라는 공사를 했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유치권 주장한 사람이 집주인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죠. 집행관이 현장을 갔었는데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러 갔을 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나? 이 기록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더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유치권자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가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 점유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점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시작됐다면 시작된 이후에 감정평가사가 가고 집행관이 조사를 가는데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 집행관이 갔을 때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게 보여야죠. 그죠? 그리고 이 유치권자는 이 아파트니까 바깥에다가 그 안에다 표시하는 건 의미가 없죠. 바깥에다가 대문에다가 이건 유치권이 있고 나는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알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점유와 그죠? 바깥에 외부에 제3자가 볼 수 있게 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서도 저는 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권은 깰 수 있는 게 많다. 자, 그런데 이걸 쉽게 깨어야 되지. 그러니까 깨는 방법이 뭐죠? 인도명령에 의해서 판사가 비켜줘라. 너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죠. 인도명령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대화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뭐 이것도 있겠죠. 뭐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돈을 조금 줄 수도 있다. 안 주는 게 낫겠지만. 자, 이건데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명도소송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제 힘듭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이걸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충분히 인도명령이 나온다. 라는 정도가 돼야만 입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은 낙찰받고 소유자가 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도명령이라는 거는 잔금을 넣어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인도명령이 나오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신을 가져야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명령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은행에도 이거를 믿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유치권이 좀 까다로우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자금을 끌어다서 대금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참 쉬운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거를 대출이 나올까 인도명령이 나올까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GS 사건을 광주 사건을 보여드린 겁니다. GS건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론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론을 그 다음에 현장 조사로서 점유하지 않는다 표시를 안 했다라는 걸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유치권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유치권이 걸린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걸 잘 배우시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또 이 유치권 자체가 쉬우면 많은 입찰자가 들어옵니다. 쉬운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면 애를 먹죠. 소송으로 가거나.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 공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